안녕하세요. 민윤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제가 있는 여기도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손화신 지음 다산북스에서 편했습니다. 글을 쓰려는 사람들은 어쩌면 어딘가 불행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글을 쓰려 하지 않는다. 외로운 사람, 고통 안에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만이 무언가를 애써 글로 토해낸다. 내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도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랐을 때다.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나? 혹은 이 삶이 정말 내 것일까라는 질문 끝에 달린 의문 부호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샌가 나를 쓰기의 세계로 밀어넣었다. 펜을 들었다. 아니, 동아줄을 잡듯 펜을 붙들었다. 여기서 더 멀어지면 다시는 나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글을 쓰려는 자기 앞에 생으로부터 소외된 삶이란 핍박을 견디는 모든 이에게 인사를 건넨다. 어딘가 조금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의 첫 책 쓰기는 비상계단에서 시작됐다. 계단에 앉아 고개를 파묻고 있던 그때야말로 내 인생에서 글을 쓰기에 가장 좋은 때였다. 저기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발소리가 가까이서 멈추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릎 사이에 묻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마 그는 내가 안 괜찮다는 걸 단번에 알았을 것이다. 얼굴로 이미 대답을 끝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예의를 갖춰 거짓말을 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름의 끝 무렵 그렇게 난 비상계단에서 한숨을 토하고 나서 아득한 기자실로 돌아와 멍한 눈으로 노트북을 봤다. 브런치북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대상을 받으면 출간을 해주겠다는 공모전이었다. 내 글을 써서 책을 내고 싶다는 막연히 그려왔던 무언가가 비로소 형체를 드러냈고 지금이 바로 내가 아껴둔 용기를 꺼내야 할 때라는 직감이 들었다. 1년 갔던 한 달의 버팀을 끝내고 사표를 던졌고 그때부터 백수, 아니 작가라는 새로운 날들을 열어 젖혔다. 금상을 받았다. 책을 낸 것도 의미 있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내가 본격적으로 글 쓰는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을 만큼 번민하고 고뇌하며 고난을 뛰어넘은 자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다. 자기 극복을 치열하게 하는 자일수록 더 많이, 더 격렬히 성장하고 변화한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자신만의 결박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것, 결박을 풀어버리는 건 새날의 시작을 알린다. 어려운 일이지만 쓰는 행위가 이 거친 여정을 도와줄 때가 종종 있다. 나는 이런 결박에 대해 자주 쓰곤 한다. 좋았던 것에 대해선 잘 쓰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나를 올가매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써진다.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리는 때다. 자기 극복은 그것 자체로 기회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쓴다. 비스와바 스보르스카가 쓴 긴 시의 시작은 이랬다. 인생이란 기다림, 리허설을 생략한 공연이라고. 그의 말처럼 인생이란 기다릴 수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무엇이다. 리허설, 턱도 없는 소리, 막이 오르면 그때그때 장면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고 말하며 그 장면을 소화해야 한다. 어떤 준비도 할 새 없이 그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삶이어서 스스로 의지를 내어 할 수 있는 건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러나 별일 없는 밤이 오면 리허설 없는 공연도 잠시 멈추고 어떤 이들은 그 틈을 노려 글을 쓴다. 세상이 잠깐 하품하는 사이에 연금술의 시간이다. 혼자 글 쓰는 밤, 무의미를 유의미로 바꾸는 장막 뒤의 시간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다. 비행을 한번 맛보면 하늘을 바라본 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것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는 의미 없는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에게 글을 써오라는 과제를 내어준다. 두 아이가 끙끙거리며 글 몇 장을 어렵사리 써오면 아버지는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되돌려 보낸다. 한 장으로 줄여오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다시 한 장으로 줄여오면 이번에는 거기서 또 반으로 줄여오라 한다. 다시 반으로 줄여오면 이젠 아예 한 문장으로 줄여오란다. 아버지는 인생에서 간결함이라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두 아들이 결국 어떤 문장을 썼는지는 영화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사실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 다만 나는 자신의 삶에서 정수만을 간직하라는 이 가르침이 두 아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치관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한다. 생각해보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알맹이를 본질을 간과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결국 간결함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삶의 태도다. 나는 글을 쓸 때 종종 마트료시카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마트료시카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인데 어여쁜 인형 안에 그것과 똑같이 생긴 더 작은 인형이 있고 그걸 열면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또 있는 인형 속의 인형이다. 내게 글쓰기는 맨 안쪽의 인형이 하는 일이다. 내 안의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쓰기다. 나는 이것을 알맹이의 일이라고 부른다.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거나 빨래를 갤 때 나의 정체성은 맨 바깥의 인형이지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나의 정체성은 맨 안쪽의 인형이다. 글쓰기는 나의 가장 깊은 내면,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 거기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발견하는 일이기에 진짜 나, 또 다른 나, 감추어 두었던 나, 신성한 나와 만나는 일이다. 씀으로써, 간결해짐으로써 도달하는 가장 작은 인형이 바로 나의 본질이다. 바깥에 내가 이런저런 삶의 부침에 상처 입고 흔들려도 나란 사람의 알맹이는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다. 알맹이가 단단할수록 바깥의 나 역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글쓰기는 내 안의 알맹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불안과 공허를 눌러 쓴 페이지를 넘기면 다시금 살아갈 용기가 적힌 다음 페이지가 우리를 맞이한다. 그 새로운 페이지 위에 묵직한 문진을 올려놓자 단단한 알맹이가 종이를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아름다운 문진을. 요즘은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해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산다. 왜 그런지 곰곰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덜 만나다 보니 다양한 감정을 느낄 기회가 줄어서이다. 일상이 충만하다는 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걸 의미하는 게 일상이 충만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풍요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에피소드 속에서 갖가지 다채로운 감정으로 가슴을 물들이며 산다는 걸 의미한다. 이 무미건조함을 탈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 같은 내 감정에
돌멩이를 던질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일 테다. 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라면 그것을 고스란히 끝까지 느껴내야만 치유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자. 글로 써보는 거다. 종이 위에서 그 감정과 내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관계를 맺으면 실존의 대상이 되고 또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된다. Love yourself라는 말,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시대적 구호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발돋움이다. 자신을 속이는 건,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이 오면 그 감정을 존중해 준다. 외롭다, 외로워 하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 외롭다고 글로 쓴다. 외로움에 빠져서 허우적대 보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외로움을 친구로 인정하고 그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잘 지낼 수도 있다. 자기 감정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직시할 용기를 지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크게 두렵지 않기에 그 용기를 내기 위해 펜을 든다. 혼자 세발 자전거를 타는 그 시간이 앞으로 다가올 두발 자전거의 시간을 빛나게 해줄 거란 사실을 이제는 알겠다. 누군가 그랬다.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기에. 이유가 어찌나 인상적이었던지 잊히지 않는다.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한바탕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수고하는 상대를 연민하고 그에게 친절하라는 얘기였다. 이유가 예상치 못하게 따뜻한 바람에 좀 짠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해야 한다. 자신을 누구보다 열렬히 격려해야 하고 자신을 온 힘을 다해 으스러질 듯 안아줘야 한다. 나를 핥히는 생각에 습관처럼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정성스럽게 살펴봐야 한다. 이는 곧 자신을 향한 사랑이다. 사랑이란 단어를 친절이라는 낱말로 바꾸면 한결 쉬워진다.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품고서 괴로워했던 감정들은 내가 만들어낸 왜곡된 생각에서 비롯된 물거품 같은 것이었구나 하고,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면 그 반대의 생각도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대한 부피의 물거품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반대 생각이라는 바늘로 방울을 터뜨리면 시야는 분명해지고 상황은 달라진다. 거품은 속이 텅 빈 가볍디 가벼운 것. 허구의 감정은 이 거품을 닮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써내려간 글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거기서 나만의 감정 패턴을 찾을 수 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사람들은 애써 생각을 바꾸려고 이성을 가동하곤 하는데 사실 감정은 이성의 노력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고 순순히 멱살을 잡힌 채 그 난리를 치는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 감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필요한 건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도 무방비 상태로 모든 걸 감내하려는 체념도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감정이라는 녀석은 이해라는 약에만 상처를 드러내 보인다. 가령 내가 과거에 타인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치심이란 감정이 별일 아닌 일에도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다. 그런 자기만의 심리작용을 스스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이해는 모든 것을 푸는 실마리다.
내가 쓴 감정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 마음의 표면으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범죄의 현장을 감식하듯 들여다보자. 글쓰기를 통해 한 발짝 떨어져서 화를 내는 나를 보는 것은 화를 내고 있음을 인지하는 나로서 머무는 일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이해다. 쓰면서 나 자신에 매몰된 나를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면 화는 조금씩 가라앉기 마련이다. 나의 감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씀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쓰는 행위 자체가 해결책 없이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를 보면 형식은커녕 문법도 엉망이고 글자도 괴발개발인데 어떤 미사여구의 수려한 편지보다 진심이 느껴진다. 할머니가 되어 한글을 배운 분들이 쓰신 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옆집에서 보리개떡 먹는 것을 보고 나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졸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몸이 아파 보리개떡을 쪄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서 늘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라는 책에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글재주는 특별히 찾아볼 수 없지만 진정성이 담긴 글에 매혹된다. 반대로 형식 있게 잘 썼지만 진심이 안 느껴지는 글에는 정이 가지 않는 편이다. 영화 I Can Speak 역시 말과 글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깨닫게 한 계기였다. 영화 후반부 공청회 연설 장면에서 특히 그랬다. 가족들의 외면과 사회의 손가락질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위안부 피해자 옥분이 증언자로 나서서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이었다. 이는 지난 2007년 미국 연방하원 공개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이 통과됐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참혹했던 위안부로서의 기억을 용기 내어 털어놓지만 옥분에게 돌아온 건 증거를 대라는 말이었다. 이에 분노한 옥분이 말했다. 증거가 없다고? 내가 증거요. 내 몸이 증거요. 그러면서 일본 군인이 자신의 배에 칼로 새긴 흉터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말한다. I'm sorry. Is that so hard?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옥분의 진심 어린 연설은 통했다.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연설이 끝난 후 청문회에 참석했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옥분에게 다가와 한 명 한 명 I'm sorry라고 일본을 대신해 사과했다. 그 사과의 말들에 깃든 진정성 때문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했다. 글쓰기는 쓰는 사람인 본인과의 대면이다. 그 과정에서 쓰는 이의 내면을 북돋우고 보살핌으로 우리는 안으로 뿌리를 내리듯 성장한다. 그러니 무엇을 쓰든 크게 상관이 없다. 무엇이든 당신이 글을 쓴다는 사실이 의자에 앉아서 차분해진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글을 쓴다는 사실이 그 도의 행위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글 쓰듯 살고 싶다. 도에 따라.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쓴다. 근사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의 삶이 SNS 속 사진처럼 늘 웃고 있지만은 않듯이 더 많은 날이 누추하듯이 글도 삶처럼 그렇게 써내려가면 된다. 쓸수록 내가 된다는 것. 이건 역시 쓰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쓰기의 이유다. 처음 글을 썼을 때 그 이유는 너무도 단출했다. 마음이 답답해서 무언가를 쓰지 않고는 삶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단지 그것뿐이었다. 폼나는 동기보다는 분명한 동기에 가까웠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는 난폭한 아버지 아래서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시베리아 한 수용소에서 4년 동안 고역을 치렀으며 간질발작으로 평생을 고통받았다. 특히 스스로 무덤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끔찍한 수용소 생활 중에도 수감된 이들을 관찰하면서 인간 심리 밑바닥을 심도 있게 연구했고, 이를 훗날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장편소설로 써냈다. 한편으로 그는 늘 돈 때문에 전전긍긍했다. 돈에 쪼들리는 생활은 그에게 글을 쓰는 이유 중 하나였다. 원고료를 선불로 받은 도스토옙스키는 마감일에 맞춰서 초인간적인 힘으로 소설을 썼다. 특히 노름꾼이란 소설은 탈고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한 달가량의 시간 안에 완성해낸 작품이다. 금전적 어려움은 도스토옙스키가 글을 쓰는 동력이자 그 자체로 글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당시 사회를 그만큼 예리하게 알아내고 통찰하여 글로 풀어낸 작가는 없었다. 지난한 삶을 살아내며 끝끝내 쓴다는 것은 물론 어렵고도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듯 당신도 쓸 수 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쓰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의 삶이 불행하게 여겨지고 하루하루가 힘들 때, 그때가 비로소 글을 쓰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모진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되었을 때도 그 상처가 언젠가 내 글의 가장 아름다운 문양으로 남을 것을 직감한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만 미워하기로 한다. 이런 자발적 어쩔 수 없음을 나는 사랑한다. 자기 운명의 그림자까지도 끌어안는 태도로 글을 쓰고 살아간다면 삶도 고통도 그 의미를 찾아 순간 빛을 띌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렵다. 생업에 매몰되어 지쳐가든, 꿈을 잃고 방황하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상실감을 겪든, 삶의 험준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온갖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다. 그럴 때 글 따위는 삶 앞에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삶과 완전히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쓰고 싶어도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과 삶이 하나가 되어갈수록 삶은 점점 더 견딜만해진다. 조앤 롤링은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길렀다. 분유값이 없어서 쩔쩔매는 날이 많았다. 절망의 끝, 낭떠러지에 다다랐을 때 조앤 롤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물었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자기 내면 가운데 오래도록 자리하고 있는 간절한 목소리를 따라갔다. 그것은 글을 쓰라는 목소리였다. 당장 아기가 배를 고른 상황이었으니 말도 안 되는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없는 돈을 탈탈 털어 중고 타자기를 샀고 소설을 썼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며 미친 사람처럼 썼다. 인생을 건 글쓰기였다. 난방이 안 되는 집 대신에 카페에 나와 앉아 온종일 쓴 작품이 해리포터였다. 조앤 롤링에겐 글쓰기란 자아의 거친 울부짖음을 온몸으로 부대껴가며 격렬히 토해낸 결과물이었다.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썼다. 도스토옙스키처럼 또는 조앤 롤링처럼 글쓰기가 당신의 고단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을 잡기 바란다. 거기서 시작한 쓰기는 당신의 살아남기다. 쓰기가 살아남기에 마지막 보루가 되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 됐건 써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순간 당신이 손에 든 펜은 비로소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쓰는 글은 분명히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저는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사실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기도 마음을 위로받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많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비가 좀 그쳤네요. 여러분 계시는 곳은 어떠신가요? 제가 읽은 책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읽고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